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특강 이어서 두 번째 지난번에 어제가 우리 이제 이 앞에까지 토지 정책까지 봤었죠. 토지 정책. 자, 임대료 규제 보죠. 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상한제라 그래요. 가격에 대한 규제 정책이 나올 때는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규제를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상한제라고 한다. 임대료 상한제. 자, 그래서 규제 임대료를 뭐라고 할 거냐면 규제 임대료를 이걸 임대료 상한이라 그래요.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상한을 정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니까 시장가격보다 높게 낮게 어떻게 규제한다? 낮게 규제해야죠. 싸게. 그래서 임대료를 싸게 규제하는 건데 이 상한을 잡아서 상한을 낮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임대료를 임대료 상한,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줄 건데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정부가 낮게 규제했어. 그럼 싸게 규제했으니까 수요는 많아요, 적어요? 많아지겠지.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트리면서 수요가 많은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수요가 초과되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초과 수요라 그래요. 그래서 임대료를 규제하면 시장에서는 무조건 초과 수요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과 수요 상태. 자, 그런데 이걸 경제론에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학자들이 출제자가 초과 수요라는 말을 좋아하죠. 근데 실제로 이거의 내용을 보면 수요 입장에서는 초과 수요인데 공급 입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공급 부족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임대료를 규제하면 시장에서는 언제나 공급 부족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기에는 비탄력이고 장기에는 탄력적이죠. 자, 그러니까 단기에는 공급량이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고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제 장기로 넘어갔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장기에 공급의 탄력성이 커질 거예요. 자, 탄력성이 커진다는 건 양의 변화가 커진다를 얘기하는 거죠. 양의 변화가 커진다는 거지. 양이 증가한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증가할 때 많이 증가한다. 감소할 때는 많이 감소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낮게 규제했으니까 임대인에게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싸게 받으라고 했잖아요. 싸게 받으라고. 임대인에게는 손해죠. 그러면 임대인이 공급을 변화시킬 때 공급이 증가되는 쪽으로 변해요, 감소되는 쪽으로 변해요? 무조건 감소되는 쪽으로 변할 거예요. 즉 싸게 규제했으니까 임대인은 손해일 거예요. 받는 임대료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변할 수 있을 때 언제 변하냐면 양이 많이 변할 수 있을 때가 단기가 아니라 장기겠죠. 이걸 우리가 공급량이 많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를 공급의 탄력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공급이 변할 건데 어떻게 많이 변하냐? 줄어드는 쪽으로 많이 변할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얘가 더 줄어들게 된대요. 그러면 초과 수요가 더 커지겠지. 그래서 초과 수요가 커진다. 주택 부족이 심각해진다. 그러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넘어가서 자,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고 상한을 정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니까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는 거죠. 자, 낮게 규제하고 이 규제 임대료를 임대료 상한이라 그래요. 그럼 시장에 영향을 줬을 텐데 자,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됐던 걸 이걸 무시하고 정부가 싸게 받아라 라고 했으니까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초과 수요, 이걸 공급 부족 상태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임대료를 규제하면 무조건 초과 수요지. 여기에 절대로 초과 공급 나타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공급이 증가한다거나 초과 공급은 절대로 나타날 수 없어요. 임대료 규제할 때. 자,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데 단기는 공급량이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초과 수요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단기에는 임대료 규제에 효과가 발휘한다. 저소득층이 싸게 들어가서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겠죠. 이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데 장기로 넘어갈 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건 탄력성이 뭐한다? 커진다. 이 탄력성이 커진다는 건 공급량이 많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공급이 증가되는 쪽으로 많이 변하냐 감소되는 쪽으로 많이 변하냐를 따질 때 낮게 규제하니까 임대인은 손해보는 입장이에요. 당연히 공급이 어떻게 변한다? 줄어들겠지. 그래서 공급이 많이 줄어들어서 초과 수요가 커져서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면 뭘 야기한다? 부작용을 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의 정책을 했더니 시장이 오히려 나빠지는 일이 발생했네.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를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만 규제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긴 시간으로 규제하면 오히려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죠.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오히려 악화시켰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정부 실패. 정부 실패 힘들죠. 네, 정부 실패라 그래요. 자, 어떤 부작용인지 봤더니, 자, 임대주택이 많이 부족하니까 기존 임차인은 이사를 안 할 거예요. 이동이 저하된다. 일단 나가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울 거니까 이사를 안 한다. 자,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 임대인 입장에서 받는 돈이 적어요. 그러면 고쳐달라고 할 때 고칠 돈이 없겠지. 받는 임대료가 적으니까 나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살아라. 이러니까 주택을 고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거고, 이중임대료가 발생하는데 정부에서 받으라고 하는 법으로 정한 임대료, 법정 임대료가 규제 임대료, 임대료 상한일 거예요. 시장 임대료는 50만 원인데 정부가 30만 원만 받으라 그랬어. 그럼 30만 원만 내고 들어가면 되는데 30만 원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거래, 암거래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암거래, 이중임대료가 만들어진다. 이때 이중임대료는 두 개인데, 이중임대료 하나의 임대주택의 두 개 임대료가 뭐냐면, 첫 번째 규제 임대료예요. 규제 임대료, 법정 임대료라고 할 거예요. 나라에서 요만큼만 내고 들어가면 돼. 근데 이걸로 집을 구하지 못하니까 뒷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의 가격은 음성적 임대료, 암거래 임대료라 그래요. 음성적 임대료.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 제가 낼 거예요. 임대료 규제일 때 이중 임대료는 규제 임대료와 시장 임대료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시장 임대료, 균형 임대료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규제 임대료 하나와 이걸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못 들어가니까 암거래에서 음성적 임대료, 이건 암거래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더라. 자, 임대주택 용도가 바뀌어질 거예요. 용도가 전환될 거다. 임대주택 운영해봤자 돈을 못 버니까 야, 이거 임대주택 못하겠다. 다른 걸로 바꿀 거예요. 임대주택이 더 부족해지겠죠. 자, 만약에 규제 임대료를 임대료 상한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만약에 시장 가격보다 높다라면 시장에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높게 규제할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보너스로 나오는 지문이니까. 정상적으로 규제한다는 건 낮게 규제하는 거고, 시장 가격보다 높게 규제하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절대로 임대료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없다. 공급 증가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싸게 규제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손해보니까 무조건 공급이 줄어들어서 임대료가 낮으니까 언제나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장기의 초과 수요가 뭐한다? 커진다. 이게 이제 출제자가 가장 좋아하는 지문이에요. 장기의 초과 수요가 커진다. 자, 두 번째 임대료 보조 보죠.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가 나올 때는 이걸 하나 그려야 돼요. 임대료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이렇게 딱 그리고 시작하면 편할 거예요. 자, 단기에는 임대료가 올라가고, 길게 봤을 때 장기에는 임대료가 내려가게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한번 해석해 보면, 자, 보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임대료를 보조했으니까 임차인이 돈을 받았겠죠. 보조금을 받았어. 그럼 수요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이후에 가격이 뭐한다?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 임대인이 좋아요. 임차인에게 20만 원 보조금을 줬는데 임대료가 20만 원 올라가서 20만 원을 임대인에게 다시 줘야 돼. 그러면 이때 단기에 임대료가 올라가서 누가 혜택을 보냐라고 할 때 임대인이 혜택을 본다. 임대인이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장기로 넘어갈 때 장기는 탄력성이 뭐한다? 커진다. 자, 그래서 장기로 넘어갔을 때 이때 공급의 탄력성이 커져요. 이 탄력성이 커진다. 무조건 장기에는 탄력성이 뭐한다? 커진다. 세, 수, 주, 장. 장기는 무조건 탄력성이 커져요. 이 말은 공급이 증가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급이 많이 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가 올라가 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럼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가 다시 어떤다? 내려간다. 가격이 다시 원래대로 떨어져서 결국은 누가 혜택을 본다?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보조의 가장 큰 차이는 장기로 넘어가면 무조건 탄력성은 커져요. 근데 임대료를 규제했더니 낮게 규제하니까 임대인 손해보니까 공급이 감소해서 초과 수요가 커지고, 임대료를 보조하면 장기의 탄력성이 커지면서 변할 수 있게 됐는데 임대료가 올라가 있어. 그럼 공급자가 임대인이 좋겠죠. 그럼 공급이 뭐한다? 증가해서 가격 떨어져서 결국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 차이 구분해서 정리해야 되고, 자, 단기는 임대료가 올라가서 임대인이 혜택을 보고 장기에는 공급의 탄력성이 커져요. 이 말은 공급량이 많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변하냐? 임대료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공급자가 좋아요. 그럼 공급이 뭐해? 증가해. 공급이 증가해서 결국 임대료가 내려가서 결국은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면 되고, 자, 임대료를 보조할 때 임차인에게 보조하는데, 자, 임차인 보조, 임차인을 소비자죠, 수요자, 소비자 보조 방식이라 그래요. 자, 근데 보조금을 할 때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경우가 있고 바우처로 교환권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현금으로 보조하면 이 현금으로 임대료 쓸 수도 있지만 치킨 소주 사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소비자 임차인의 만족도, 효용이 클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는 유리한데, 이걸 현금을 주는 것은 월급을 주는 것 같다라고 해서 소득 보조라 그래요. 소득을 좀 올려줬어. 자, 근데 바우처로, 우리나라 지자체는 대부분 다 바우처로 임대를 보조하고 있어요. 이 바우처는 치킨 소주 사 먹을 수가 없어. 어디만 써야 돼요? 임대료에만 써야 돼. 임대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임대료를 현금이라 하지 않아. 임대료는 가격이죠.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져야 돼? 시장에서. 그래서 이 바우처로는 임대료만 쓸 수 있어. 임대료만 쓸 수가 있어요. 임대료만 사용하는데 임대료를 뭐라고 한다? 가격이라 그래요. 가격. 임대주택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론에서 계속 임대료가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에만 쓸 수 있다고 해서 바우처로 보조하는 방식은 소득 보조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한다? 가격 보조라고 한다. 얘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 암기할 때 가봐라, 이렇게 가봐 이렇게 외웠어. 가봐. 원래는 소현아 가봐라, 이렇게 가봐. 그래서 암기 코드에 가봐가 있어요. 가봐라. 자, 그러면 정책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죠. 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이었어요. 그러면 받은 걸 어디에 써야 돼? 임대료에 쓰는 게 좋겠지. 그래서 정책 측면에서 유리한 건 바우처로 임대료 보조하는 가격 보조 방식이고, 소비자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 측면에서 좋은 건 현금 보조, 소득 보조라고 한다. 가봐 이렇게 기억해 놓고, 자, 지문 보죠. 1번에 자,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정상적인 거죠. 높으면 아무 영향이 없다. 낮게 했으면, 자, 저소득세 주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이건 임대료 규제의 효과죠. 맞고, 자, 임대료 상승을, 이 상승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정상적으로 규제하면 임대료 규제 얘기하는 거죠. 자, 임대료 규제는, 자,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나왔어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맞아요? 왜 그래? 단기에는 비탄력이니까. 그래서 단기에는 비탄력적이니까 공급량이 거의 일정해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단기에는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 안 된다? 발휘된다. 단기에는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큰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야. 근데 장기로 넘어가면 공급이 줄어들죠. 공급의 탄력성이 커져서 장기에 공급이 줄어서 주택이 심각하게 부족해져서 장기에는 부작용을 야기해서 효과가 없는데 단기에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얘기고, 단기에는 효과가 발생한다, 발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임대료 상한이라고 나왔네요. 얘가 뭐예요? 임대료 상한. 규제 임대료 얘기하는 거죠. 임대료 상한 나오면 규제 임대료. 얘가 규제 임대료.
자, 균형 임대료보다 규제 상한이 임대료가 규제 임대료가 높을 경우라고 나왔어요. 그럼 결과가 아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3번에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정상적으로 규제하면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공급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요. 임대인에게 손해를 보니까 낮게 규제했으니까 공급 무조건 준다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공급량은 언제 많이 준다?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에. 장기적으로. 이 말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줄게 될 거니까. 근데 단기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장기에 많이 줄 거다라고 나오는 거고. 자, 다른 조건 인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이라고 나왔네요. 이 임대료 한도 상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제 임대료를 높게 결정하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보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임대주택의 부족 현상이 초래된 건 어떻게 규제할 때? 낮게 규제할 때라고 나와야죠. 높게 규제하면 아무 영향이 없고 낮게 규제해야 시장에서 언제나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자,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데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서 초과 수요가 커져서 임대주택 부족이 심각해진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4번 보죠. 임대료 상한이 규제 임대료가 낮을 경우 정상적으로 규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낮게 규제했으니까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 수요가 어떻다? 더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더라는 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단기나 장기나 초과 수요는 나타나요. 근데 장기에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죠.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이 말은 공급 주택 부족이 심각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맞는 질문이고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주택 부족이 심각해진다. 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을 때 자,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는 아니지만 분양가도 규제할 수 있죠. 규제 나오면 상한제, 신규 주택의 판매 가격을 분양가라 그래요. 그럼 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자에게 개발자, 공급자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겠지. 싸게 팔라고 하니까. 그럼 공급은 는다, 준다? 줄겠지 당연히. 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이 말은 탄력적일수록이라 그랬어요. 그럼 단기야, 장기야? 장기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에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할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는 걸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초과 수요량이 커진다. 이 초과 수요 때문에 이 지문을 제가 여기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공급이 줄어들어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걸 다른 말로 초과 수요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임대주택에 초과 공급을 발생한다.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규제죠. 임대료 규제는 무조건 초과 수요를 발생시킨다라고 나와야 돼요. 낮게 규제하니까 수요가 많은 거예요. 언제나 이걸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죠. 임대료 규제와 초과 공급은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낮게 규제하면 초과 수요, 높게 규제하면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임대료 균형가격 이하로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통제하면이라고 나왔고, 공급량 증가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공급이 변할 때는 줄어드는 쪽으로 변하죠. 주로 언제? 장기에. 자,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이건 맞죠? 낮게 규제하니까 손해보니까 투자를 안 해, 주택에. 그럼 주택이 자꾸 낡아질 거예요. 저하될 거고. 자,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으로 향상이 아니라 질적으로 저하시키고, 기존 임차인이나 세입자의 이동을 뭐한다? 저하시킨다 라고 나와야죠. 집을 구하지 못하니까 이사를 안 할 거예요. 나가면 새 집을 못 구하니까. 자,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규제 임대료가 낮을 경우, 지금 출제자가 규제 임대료를 임대료 상한이라는 말로 계속 쓰고 있어요. 한도라는 말도 쓰고 있고, 상한, 한도는 규제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낮을 경우 정상적으로 거래한 거죠. 정상적으로 규제한 거죠. 자,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건데,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암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맞고. 자, 6번에 임대료 보조 나왔네요. 자,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가 나오면 임대료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이렇게 딱 떠올려 놓고.
자,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맞죠? 돈 줬으니까. 자, 임대료를 보조하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날 거다. 당연히죠. 수요가 증가할 거다를 얘기하는 거고, 임대료를 보조하면 자, 장기적으로 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왜 가격이 내려가게 됐냐라고 할 때 장기의 탄력성이 커지면서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공급이 뭐한다? 증가해서 가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공급이 결국 증가되는데 우리는 언제 주로 공급이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쓸 수 있을 거고, 정부가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뭐하고?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하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단기에는 임대인 혜택을 보고 장기에는 임차인 혜택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보조 정책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시키고, 자, 임대료를 뭐한다? 낮춘다. 자, 장기에는 공급이 증가돼서 임대료가 떨어져서 임차인이 결국 혜택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보조 나오면 올라갔다 내려간다를 탁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자, 10번에 바우처 교환권이죠. 자, 보조를,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 바우처로 한 거예요. 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소비자 보조 방식에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방식인데, 임차인 보조 방식, 우리가 이 방식을 바우처로 하는 것을 소득 보조라 그래요? 가격 보조라 그래요? 가격 보조. 가격 보조라고 한다. 가격 보조 방식이라고 한다. 이 말은 임대료만 쓸 수 있다. 이 바우처는 임대료에만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임대인에게 보조해주면, 임대주택 운영하는 임대인에게 보조해주면 그 주택에 들어가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에게 보조해주면 보조금 받았으니까 어디든지 선택할 수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 보조가 아니라 임차인 보조는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회에는 말도 안 되는 말잔치를 하나 했는데, 입주자가, 임차인이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자 보조 방식, 임차인 보조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저소득층으로 나라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딱 이렇게 선별할 때 소득이 낮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마음대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 관련이 없고,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임차인 보조 방식, 소비자 보조 방식. 여기에 임대인 보조가 된다 안 된다? 임대인 보조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임대인 보조가 아니라 임차인 보조를 얘기한다. 자, 주거급여는 사는데 월급을 주겠다, 임대료 보조 정책을 얘기할 때 주거급여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이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한다, 보조해준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는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이다, 임대료 보조 방식의 일종이다 라는 거죠. 자, 어제 배웠던 것 중에 정부의 개입 중에 정부의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 다음에 별도로 토지이용 규제 이렇게 했죠. 토지이용 규제에 딱 뭐 나와야 돼요? 지역지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된 정책, 개발권 양도제, 그러나 미실시 제도였죠. 자, 그래서 지역지구제와 개발권 양도제는 이건 토지이용 규제지, 정부의 직접 간접이라고 안 했어요. 이때 간접을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했었고, 정부의 직접 개입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하거나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가격을 정부가 직접 규제할 때 이걸 정부의 직접 개입이에요. 자,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 정부의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임대료 규제, 정부의 직접 개입. 보조 정책은 정부의 간접 개입.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규제와 보조 이렇게 구분할 때. 자, 넘어가서 공공임대주택 보죠. 자, 요즘 뭐 그냥 이렇게 이걸 외우면 한 문제 보너스. 모의고사에 나왔대. 모의고사에 나왔으니까 보너스랑 잘 맞아야죠. 자, 공공임대주택. 자,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근데 뭐 구분할 때 민간임대주택은 다 민간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민간이 들어가면 민간임대주택. 그 말이 민간이 없으면 다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공공임대주택에서 외울 거 일단 영국, 은행장, 행장 이 네 개는 외워놔야죠. 이게 가장 중요한 녀석. 영국, 행장. 자, 영구는 거의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니까 돈이 진짜 없는 사람에게 거의 평생 살 수 있게, 거의 평생을 언제라고 하냐면 50년 이상이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얘 나오면 영구 임대주택이고, 그래서 보너스로 나오는 거고, 돈이 진짜 없는 최저소득계층이에요. 자, 돈이 조금 있어. 돈은 없긴 한데 조금 더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좀 오래 살아라. 몇 년? 30년. 50년, 30년. 이거 많이 나와요. 53.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까지 끝나면 553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정리해 줄 거니까. 50년, 30년. 얘가 이제 중요하죠. 언제나 사회적 문제로 젊은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해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에 이걸 위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이걸 행복주택. 자, 장기 전세주택이 있는데 전세 나왔으니까 무조건 전세계약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전세계약 방식으로. 자, 그런데 영구는 최저소득계층, 국민은 저소득, 행복은 젊은 층이죠. 자, 근데 그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없으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통합된 공공임대주택도 만들었어요. 보니까 최저소득계층 얘는 원래 영구에 갔어. 저소득 서민은 국민에 갔고, 젊은 층은 행복에 갔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사회 취약계층 또는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걸 통합시켰다. 그래서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잘 보면 돼요.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얘 별표. 자, 얘와 얘가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많이 나와요. 우리 전에 배웠을 때 학자별 이론에서 마찰 비용이라고 나오면 이건 누구예요? 마찰 비용. 헤이그 마찰 비용 이론. 마찰 계수, 공간 마찰 계수 나오면 허프 이렇게 나와야죠. 이 마찰 들어갔다고 다 그냥 이렇게 구분을 잘 해야 된다. 네, 말이 잘 안 나오네. 자, 마찰 비용 나오면 헤이그, 마찰 계수 나오면 허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장기 전세는 전세 계약 나와야 되고, 기존 주택 전세는 기존 주택에,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사람이 있는데 얘가 사정이 있어서 나가야 돼. 다른 데 이사 가려고 그래. 이걸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 내줄 수 있는 것을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이라 그래요. 근데 임차인이 전세 내주는 걸 뭐라 그래? 전대한다라고 하죠. 그럼 얘가 나올 때 이 전세는 전세계약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전대라고 나와야 돼. 전대. 여기 별표. 그래서 여기 장기 전세는 전세계약이고 기존 주택 전세는 전대라는 말이 나와야 돼. 전대. 자, 기존 주택 등 매입해서, 이 말은 그냥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기존 주택 등 매입 이거 찾으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문장만 잘 찾으면 되는 거고. 자, 전세계약과 전대 이거 구분해야죠. 영국 행장 50년 30년 젊은 층 전세계약 이렇게 기억해 놓고 자, 민간임대주택은 몇 년? 10년 외워놔야 돼. 또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민간이 이제 만들어서 임대주택 운영하면 정부에서 혜택 좀 줄게 라고 하는 민간임대주택. 자, 이때 공공의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이 나왔죠. 그러면 공공의 지원을 받았대. 어딘가에서 공적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거죠. 어디에 출자를 받냐면 주택도시기금에 출자를 받아.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언젠가는 나올 거니까 주택도시기금 기억해놔야 돼요. 주택도시기금. 우리 학교에서 공사는 두 개 외워야 돼. 공사. 자, 공사가 토지은행 제도 하는 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주택연금 노후담보주택연금 제도가 있어요. 주택을 담보로 이렇게 맡기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식으로 대출을 받는 거죠. 연금이면 금액이 똑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돼요.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는 거. 주택연금 제도의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주택금융공사. 그 다음에 저당이 유동화해서 MBS라는 걸 발행하는 기관도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주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LH와 한주금 두 개 기억해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LTV와 DTI의 기준을 잡아주거나
부동산 투자회사의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금융위원회. 얘도 기억해놔야 되고, 금융감독은 아니에요.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주택도시기금, 이렇게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주택도시기금. 자, 장기 일반은 공공지원이 아닌 걸로, 얘가 아닌 걸로 10년 이렇게 나오면 장기 일반. 자,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민간이 사서 임대주택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가 있잖아요.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걸, 이걸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라 그래요. 민간이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걸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매입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걸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얘기한다. 자, 분양제도 보죠. 분양제도. 즉 신규 주택을 개발해서 이제 판매하는 걸 분양한다고 그러죠. 분양제도에 선분양이 있고 후분양이 있는데, 자, 공급자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만 딱 떠올리면 돼요. 선분양은 아직 만들지 않고 모델하우스 보여주고 돈 받아서, 분양금 받아서 건물 지어주고, 중간 돈 떨어지면 중도금 받아서 건물 지어나가는 거죠. 그럼 개발자에게 자금 조달하는 게 부담이 없겠네. 그래서 선분양은 누구에게 유리? 공급자에게 유리하다. 딱 기억해놔야죠. 공급자에게 유리. 그러면 공급자 유리하면 수요자에게 뭐하다? 불리하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급자에게 유리하니까 자금 조달이 완화되어서 신규주택 공급이 증가될 수 있을 거고, 수요자에게는 당연히 불리하겠죠. 원래는 공급자 개발자가 돈을 빌려서 개발 기간 동안 이자를 공급자가 부담해야 돼. 근데 분양금을 받아서 수요자가 낸 분양금으로 개발해 나가죠. 그럼 이자를 누가 내는 꼴이야? 수요자가 내는 꼴이에요. 그래서 수요자가 이자를 일부 부담하는 꼴이 나타나고, 처음에 없던 주택을 가짜 견본주택을 보고 돈 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들어갈 때 보니까 처음에 볼 때와 다른 주택에 들어가게 돼서 부실시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 부실시공의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수요자가 부담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후분양은 부실시공의 위험을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하네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부실시공의 대처가 용이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후분양은 완공이 끝난 다음에 돈 내고 사는 거죠. 완공이 끝났어. 실제 주택을 보는 거죠. 선분양은 실제가 아니라 견본주택을 보고 사니까 부실시공의 위험을 수요자가 안을 수 있지만, 후분양은 완공된 걸 보고 사잖아요. 허접하면 안 사면 돼. 이걸 부실시공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후분양 제도는 완공을 하고서 파는 건데 공급자가 불리해요. 돈도 공급자가 다 마련해야 되고, 개발 기간 동안의 위험도 공급자가 다 부담해야 돼. 완공해서 팔아야 이제 다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공급자가 불리하고, 이 불리하다는 걸 최근 시험에서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개발 위험이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하겠네요. 자, 불리하니까 신규주택 공급도 감소될 수 있을 거다. 자, 분양가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얘가 위험을 다 부담하고 완공했어. 그럼 싸게 팔아? 비싸게 팔아? 비싸게 팔겠지. 분양가가 높아지겠네요. 자, 어쨌거나 우리 문제는 선분양과 후분양 나오면 공급자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선분양은 먼저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보여주고 돈 받아서 자금 조달이 공급자에게 용이하다, 공급자에게 유리하다. 후분양은 자금 다 마련해서 개발 기간 동안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분양해야 되니까 공급자에게 불리하다. 이 두 개 딱 체크해서 지문 해석하면 되고, 보죠. 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에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맞죠?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면 언제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아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나온다면 언제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정부가 세금이나 기금으로 마련할 거예요. 근데 세금을 거둘 때 정부가 차등과세로 돈 많이 벌면 세율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걷고, 돈 조금 벌면 세금을 조금 받을 거예요. 이걸 모아서 누구한테 쓰냐면 저소득층에 쓰는 거잖아. 그럼 돈 많은 사람의 소득을 다시 나눠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자, 재산세가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맞아요. 이 전가는, 세금의 전가는 어떻게 하냐면, 세금이 올라가면 임대인은 야, 세금 많이 내래. 그래서 어떻게 해서 떠넘겨요?
임대료 올리는 거예요. 임대료 올려서 임대료를 인상시켜서 세금을 떠넘기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자, 그럼 봅시다. 자, 공공임대차를 공급했대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있어. 자, 임차인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 얘는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여기서 살아도 되고 공공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 임대료 좀 올리면 나 여기 안 하고 딴 데 갈 거야 라고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 올리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올리기 어려우니까 떠넘기기가 어렵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정책론 조세 정책에서는 제가 탄력성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줄 테니까. 그래서 임대료 인상해서 전가시키는데 얘를 공급하면 임대료 올리기가 어렵다요. 임대료 인상이 어렵다가 되니까 전가되는 것이 완화되어서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공공임대차를 공급했을 때. 자, 수업 중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안 나오지만 혹시나 먼 옛날에 나왔던 지문들에서 자, 공공임대차를 공급했을 때 말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전체 공급량이에요. 전체 공급량은 늘까요, 줄까요? 일정해요. 일정. 즉 시장에 100개가 있어서 정부가 공공임대차를 10개를 공급했어. 그럼 나중에 110개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10개 공급하면 시장에 있는 10개가 없어지면서 결국 또 100개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체 공급량은 거의 일정하다라. 첫 번째. 자, 두 번째. 누가 혜택을 보냐라고 했을 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혜택을 당연히 보겠지. 싸게 들어간 거니까. 근데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변화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혜택 본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이 공공임대주택을 공적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시장 임차인만 혜택을 본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전가가 완화된다. 그래서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게 세 가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했을 때 말문제로 나올 수 있는 전체예요. 자, 전체 공급량은 거의 변함이 없고 두 번째, 공적시장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만 혜택을 본다. 사적시장 임대료는 변함이 없어서 사적시장 임차인은 혜택 보는 게 없어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사람만 혜택 본다. 뭐 당연한 얘기고 사실. 마지막에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줄어든다. 임대인이 임대를 올리기 어려워요. 그럼 떠넘기기가 어렵겠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세 가지. 자, 공공임대주택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다 라고 나왔는데 지원을 받아요? 지원이 없어요? 지원을 받아서 즉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거고 LH만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얘도 만들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공공사업자라고 얘기해요. 공공사업자가 얘는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공사일 수도 있어요. 꼭 LH만 만드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얘는 좀 세모고 어찌되거나 공공임대주택은 다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지원 없이가 아니라. 자, 4번 보죠. 자, 공공주택 특별법상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문제가 나왔는데 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여기에는 보니까 민간이 들어가 있네. 그럼 얘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겠네. 민간 들어가면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해야죠. 자, 공공지원이래요. 공공지원. 이 공공이 어디? 주택도시기금. 아직 안 나왔지만 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나와요. 이게 36회일지 어쩔지는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근데 이런 거 하나 기억해놔서 운 좋게 탁 보이면 너무 기분 좋게 합격할 수 있을 거니까 주택도시기금 기억해놓고 몇 년? 10년이었죠, 10년. 어쨌거나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들어가면 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이 없으면 이건 공공임대주택이고 나머지는 다 기존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은 다 이건 공공임대주택, 민간 들어가면 민간임대주택. 자, 해보죠. 영구 나왔네, 영구. 몇 년? 50년 또는 영구. 자, 거의 평생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이 진짜 없는 거 소득계층까지 한다면 최가 들어가야 돼. 가장 돈이 없는 사람 최저 소득계층이 들어간다.
자, 국민임대주택 나오면 몇 년? 30년. 누구? 저소득 서민, 최는 빠지고 저소득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젊은 층의 주거안정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국민이 아니라 행복주택이라고 나와야 되겠네. 행복. 자, 여기에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나왔죠.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전세 계약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전세 계약 방식으로 맞네요. 자, 통합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나왔어요. 통합시켰다는 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등 이렇게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취약계층 등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통합시켰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자, 분양전환 나오면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분양전환. 자, 이게 중요하죠. 기존주택 전세라고 나왔어요. 전세계약 찾으면 안 돼. 뭐 찾아야 돼요? 전대를 찾아야 돼. 전대하는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때 전세는 전대 얘기한다. 자, 이게 장기 민간 임대주택이 나왔네. 민간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몇 년? 10년. 자, 얘는 공공지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자, 민간 매입 임대주택 얘가 나왔는데, 민간이 매입해서 임대하는, 민간 들어가 있으니까 민간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건 매입한 거야. 매입. 그래서 매입한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뭐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자, 6번에 보니까, 자, 주택법령상 사업자가 일반인 공공주택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 나왔어요. 얘 나오면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죠. 도시형 생활주택. 이게 보너스로 가끔 나와요. 이렇게. 자, 7번에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분양가를 상한을 잡는 건 낮게, 저소득층도 신규주택 구입하는데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싸게 팔아라 라는 거죠. 그럼 공급자에게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공급자에게 손해를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이 뭐 한다? 감소한다, 위축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급이 줄었잖아. 전에 우리 봤던 지문에는 정부가 규제했더니 공급이 줄었어요. 그럼 경제활동이 준 거잖아요. 수요 공급을 경제활동이라고 하니까 이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후생손실이라고 하거나, 이걸 이제 조세정책에서는 이렇게 배울 거예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급 줄면 결국 수요도 줄게 될 거니까. 자, 그리고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싸게 팔라니까 좋은 자재로 쓰기가 어렵겠지. 남는 게 없으니까 허접한 자재로 쓰다 보면 신규주택 줄이 하락할 수 있겠다. 부실 시공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다를 얘기하는 거고. 자, 선분양제도 공급자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해요. 공급자가 자금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먼저 돈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준공전 분양대금 유입으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맞죠? 자, 후분양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공급자에게 불리할 거야. 이걸 먼저 떠올리고 봐야 되는데, 보니까 초기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구매자로부터 조달한대. 구매자가 초기에 건설 자금을 줬대요. 이건 뭐다? 선분양이라고 나와야죠. 선분양.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건설 자금의 이자 일부를 누가? 구매자가 부담하는 꼴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선분양제도는 이라고 나왔고, 선분양제도는 공급자에게 유리한 거 이렇게 생각해 놓고, 근데 분양권을 전매해서 가수요, 이건 가짜 수요는 내가 실제로 살 목적으로 분양받은 게 아니라 투기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수요는 투기 얘기하는 거예요. 투기를 발생해서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죠. 분양은 받았는데 개발하는데 한 2년 걸려가지고 입주할 때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잖아. 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노리는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맞는 얘기고. 자, 10번에 보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 제도는 이 후분양은 공급자에게 불리하고 수요자에게 유리하지 라고 머릿속에 딱 규정해 놓고 보니까, 자, 선분양 제도보다
부실 시공에 대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처할 수 있지. 실제로 보고 사니까 허접하면 안 사면 돼. 근데 선분양은 견본주택을 보고 돈 내다 보니까 부실 시공의 위험에 수요자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고. 자, 조세정책 보죠. 자, 요즘 뭐 계속 이거 나오고 있어, 이거. 자, 세법에서 조세 총론에서 배우는 건데 그냥 우리는 딱 간단히 이것만 알아도 돼요. 이때 지방세 원하야죠. 지방세. 지방에서 면허 취득한 게 재산이야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면허 취득 재산 지방세.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 단계고 재산세는 보유 단계의 재산세다. 이렇게 이 세 개 뺀 나머지는 그냥 국세로 보는 거예요. 물론 지방 붙어 있는 건 지방세고 지방 안 붙어 있고 이거 세 개 뺀 나머지는 국세로 봐도 괜찮다. 1차에서는. 자, 보유 단계의 종부세가 있고 처분 단계의 양도소득세가 있고 이걸 우리가 학문에서는 자본이득세라고도 하죠. 맞아요. 자본이득은 이건 뭐예요? 가치상승분 얘기하는 거죠. 양도차익, 양도소득도 가치상승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6억에 팔았어. 6억에 팔면 1억이 양도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1억이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을 우리 학계론에서 자본이득이라고도 하니까 자본이득세라고도 해요. 취득단계에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있더라. 자,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 보유단계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35에 나왔죠. 얘가 과세 기준일이 같아요? 같아요? 언제로? 6월 1일로 동일하더라. 자, 이게 그 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었어요. 또 나온 게 뭐냐면 이거 나왔어. 과세 대상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요, 다르다. 이것도 나왔는데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럼 다음에 나온다라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 자, 재산세는 과세 대상물이 5가지야. 토지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종부세는 2개. 그냥 토지주택뿐이에요. 토지주택. 얘는 2가지, 얘는 5가지니까 과세 대상물은 다르다. 근데 과세 기준은 6월 1일로 똑같은데 얘는 35에 나왔으니까 36회는 안 나올 거고. 어쨌거나 얘 기억해놔야 돼요. 과세 대상물은 다르다. 자, 조세 부과에 따른 현상을 봤을 때 우리가 전에 이제 탄력성에 따라서 우리가 균형점의 이동을 얘기할 때는 탄력적이면 양은 크게, 가격은 작게, 비탄력이면 양은 작게, 가격은 크게 이렇게 해석했었고, 두 번째, 비탄력일 때 총수입에서 유리하려면 고가로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수 B가 고가여서 돈 많이 번다라고 했고, 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야지. 그래서 조세 부담도 어떻다? 크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조세 부담도 크다. 자, 그래서 비탄력적인 대상이 이제 조세 부담이 큰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즉 원래는 재산세 같은 건 납세 의무자가 임대인이야. 근데 임대인이 일부 뭐해서 임대료를 올려서 이 세금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금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내게 되는데 누가 더 많이 낼 거냐를 결과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작은 대상이 이게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서 공급의 탄력성이 작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비탄력이야? 공급이 비탄력이겠죠. 그럼 누가 세금 많이 부담한다? 공급자의 부담이 크다. 공급자의 부담이 크다. 이 말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조세의 전가가 크게 나타난 거야, 작게 나타난 거예요? 조세 전가는 누가 누구한테 넘기는 거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많이 냈대. 많이 떠넘기지 못한 거지. 조세 전가가 작게 나타난 거다. 임차인이 많이 부담하면 조세 전가가 크게 나타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 양도소득세 중과.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요, 매수인이 내요? 매도인이 내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매도인이 낸다가 이게 핵심이에요.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야 돼. 자, 그럼 얘를 중과했어. 그럼 매도인이 팔아, 안 팔아? 안 팔아요. 그래서 공급이 얼어붙는 거예요. 수요가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얼어붙는 거예요. 공급이. 매도인이 안 파니까 공급이 안 돼. 그럼 공급이 줄겠죠. 안 판다를 보유기간이 길어진다. 안 판다. 자, 그러면 공급이 줄었으니까 이후에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
이게 전통적으로 예전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니까. 자, 양도세는 매도인이 내는데 이걸 중과하면 매도인이 안 판다. 안 팔아서 계속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러면 공급이 준 거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했을 때 아까 자, 이거 한번 보죠.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재가 좀 늘었어요. 갈 데가 하나 생겼잖아. 대체재가 늘었죠.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이 커졌어요. 탄력성이 커진 거예요. 우리가 수요가 탄력성 커지려면 대체재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일반적인 조건은 세수, 주장, 비싸, 용이었죠. 그럼 수요가 탄력성이 커졌어. 그럼 다시 보면 비탄력적이면 세금을 많이 낸대잖아요. 그럼 반대로 탄력적이면 세금을 적게 내겠지. 수요가 탄력성 커지니까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를 올리기 어렵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 임차인의 주세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거. 아까 말문제 세 가지 전체 공급량은 거의 일정하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만 혜택을 본다.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 이렇게 세 가지. 자, 조세를 인상하면 자, 결국 임대인도 손해보고 임차인도 손해봐요. 임대를 올렸어. 그럼 임차인은 손해보겠지. 임대료가 올라갔으니까. 임대인은 임대를 올려서 더 많이 받았지만 세금을 내고 남으면 더 조금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임대인, 임차인 모두 손해보는 거죠. 모두 손해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시장에서는 수요도 줄 거고 손해보니까 공급도 줄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세금을 인상하면 수요 공급 모두 줄어드는 거야. 모두. 그럼 경제활동이 줄어든 거죠. 이걸 손해가 발생했다. 이걸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줄어드는데 탄력성이 커지면 이라고 나왔어요. 탄력성이 커지면 얘는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변한다를 얘기하는 거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탄력성이 커지면 얘가 많이 줄겠네. 많이 이렇게 줄겠죠.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이 뭐한다? 커진다. 그래서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우리 암기 코드에 순탄이라고 외웠어요. 순탄. 탄력성이 커질수록 순손실이 커진다. 이렇게 순탄. 자, 지문 보죠. 조세의 전가란 떠넘기는 거죠. 떠넘기는 거. 납세무자가 아닌 사람이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 자, 조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게 됐냐,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됐냐를 이걸 조세의 귀착이라 그래요. 귀착. 조세의 전가라는 말 떠넘기는 거, 귀착, 결과적으로 누가 얼마씩 부담하게 되었냐의 결과를 얘기할 때 조세의 귀착. 중립성이라고 나왔네요. 단어가. 우리가 중립이라는 건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중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조세가 시장에 영향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된다.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향을 줘, 안 줘? 줘요. 조세 인상을 하면 수요자도 손해, 공급자도 손해, 그럼 수요 공급이 줄죠. 근데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가능한 지켜야 된다는 건 시장 영향을 적게 미치는 방향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의미의 용어는 중립적이라는 건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자, 이번에 보니까 토지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나왔어요. 그럼 정부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돼? 용도에 상관없이 해야 돼? 다르게 해야 되겠죠? 다르게. 자, 용도에 따라서 다른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토지를 정부가 주거용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정 용도로. 이렇게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주택 들어오면 세금을 낮춰주고 공장 들어오면 세금을 높여야 여기에 주택들만 막 들어오겠지.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해야 된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절세는 합법인 건 맞죠? 절세 합법. 탈세는 불법 맞아요? 맞아요. 조세회피는 합법이에요. 회피는 합법이다. 자, 불법은 탈세만 있는 거야. 회피는 합법이에요. 합법. 근데 좋은 건 아니지. 그래서 회사에서는 돈을 써가지고 유명한 회계사들이나 이런 세무사들을 고용해가지고 조세회피를 하려고 하지만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탈세만. 불탈세 이렇게 불탈세만 이렇게 딱 기억해라. 불탄다 불탈세. 불법은 딱 하나야. 탈세. 나머지는 다 합법인 거예요. 그래서 조세피는 불법이 아니라 얘는 합법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취득세율을 낮추면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뭐 당연하고, 자 조세 부과는 수요자 공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세금을 부과하면 임대인만 내는 게 아니라 일부 떠넘겨서 임차인도 내게 된다는 거죠. 모두 부담하게 되나, 자 결국 누가 더 많이 내냐는 건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어떤 쪽? 낮은 쪽, 작은 쪽이 소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공급 중에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왔어. 수요가 공급에 비해 탄력적이다. 그럼 누가 비탄력? 공급이 비탄력이에요. 그럼 누가 세금 많이 낸다? 공급자. 그래서 공급자의 부담이 커진다. 임대인 공급자의 부담이 커진다. 자 그 아래도 보니까 공급이 수요에 비해 탄력적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누가 비탄력? 수요가 비탄력. 누구 부담이 크다? 수요자 부담이 크다. 수요자의 부담이 커진다. 맞고, 자 6번에 보니까 거래세 인상에 의해서 거래세를 인상했대요. 이게 거래세든 보유세든 상관없어. 세금을 인상하면 전가는 거래세든 보유세든 다 전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세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가 가져가겠지. 그러나 시장에 영향을 줄 거예요. 세금 인상됐으니까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 거예요. 뭐가 발생한다? 경제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어드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자 봅시다. 세금을 인상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얘가 거래세라면 원래 매도인이 내야 되는데 일부 떠넘겨서 매수인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뭐 임대인은 임차인이든 매도인 매수인이든 다 부담하게 된다요. 전가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수요자는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올라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이걸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다. 자 그럼 이제 이 하나 한번 보죠. 자 거래세를 인상하면, 세금을 인상하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맞아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올려서 받았어. 임대료를 올려서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고 남으면 조금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이 낮아지는 거야. 조금 가져가게 된다.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생산자 잉여는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같은 지문이 이제 아래 나왔는데, 세금을 부과하면 이라고 나왔어. 부과하면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무조건 줄어. 뒤에는 아직 해석하면 안 돼 사실. 자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가격은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얘 가격 나왔지만 사실 이게 동시에 나타나.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어요. 그럼 가격은 올라 내려? 아니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었대. 가격은 알 수 없다.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잖아. 양은 뭐예요? 거래량은, 균형량은 줄어. 거래량은 줄고 주니까 양은 줄는데 수요 줄면 가격 하락, 공급 줄면 가격 상승. 누가 많이 변했는지 아직 얘기가 없으니까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아직 판정할 수는 없어. 근데 어쨌거나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앞에서부터 틀렸어. 뒤에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자 7번에 우리 5분만 3분만 더 집중하고, 맞네. 그 해요. 네, 마무리하고. 야, 양도소득세 중과라고 나왔어요. 매도인 내는 거죠. 매도인이 안 판다 그랬어. 안 판다. 자, 그러면 매각을 당겨 미루어. 매각을 미뤄서 동결 얼어붙는 건 뭐가? 공급이 얼어붙는다. 이걸 공급이 줄어든다를 동결되었다, 얼어붙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나왔어요. 자, 주택 공급이 얼었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니까 안 판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매각을 미룬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게 된다를 나와야죠. 틀렸고. 그래서 주택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를 얘기하는 거죠. 두 군데 틀렸네요. 여기 체크돼 있어? 아, 그래요? 네. 자, 그 아래 보죠.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라고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가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얘가 중요하죠. 기대했대. 기대.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 자, 그럼 가격이 오를 거라고 했대요. 그럼 수요가 증가야 감소야? 증가.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수요자가 많은 상황에서 라고 나온 거예요. 자, 이때 양도소득세 중과되었대. 그럼 얼어붙겠죠. 뭐가? 공급이 얼어붙는 거죠. 얘는 매도인이 내는 세금이니까 공급이 얼어붙었어. 공급이 줄었어. 이렇게. 자,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공급이 줄었대. 그럼 양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알 수 없다라니까. 알 수 없다. 누가 많이 변했는지 아직 없잖아 얘기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양은 알 수 없다. 가격은 알 수 있지 이제.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공급 감소도 가격 상승. 그래서 가격만 이렇게 나와야 돼. 가격 뭐 한다? 상승한다.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8번에 이것도 이제 35에 나왔으니까 안 나와. 36회. 토지 이외의 모든 세금을 철폐하고 토지세 하나면 충분하다. 토지 단일세. 누구? 헨리 조지. 이게 단답형으로 나왔어.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1번, 2번, 3번. 아쉽게도. 자, 얘 중요하죠 이제. 얘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출제자가 얘와 관련돼서 문제를 낸다면 얘예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래.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거죠. 얘가 0이면 양의 변화가 없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양이 불변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이라 그랬어요. 완전 비탄력. 자,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 비탄력이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완전 낸다라고 나왔죠. 누가? 공급자가 완전 내는 거야. 그럼 모두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그래서 토지 소유자 공급자 맞아요? 임대인 공급자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세의 전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원래 보유세라면 이 부동산 조세에서 보유세라면 누가 내야 돼? 임대인이 토지 소유자가 다 내야 돼요. 근데 얘가 임차인에게 떠넘기잖아요. 안 내도 될 사람에게 떠넘기는 게 나쁜 거야 조세 전가가. 근데 이렇다라면 조세 전가가 없는 거죠. 좋은 세금이야 나쁜 세금이야? 좋은 세금이에요. 그래서 효율적 조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외웠던 거 면허 취득이 재산이야. 지방세 면허 취득이 재산이야. 자, 봅시다. 면허 취득 나왔네요. 지방세 맞죠?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이건 면허 취득 재산이 아니니까 뭐다? 국세. 자, 10번에 보니까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서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맞죠? 얘는 지방세, 얘는 국세. 자, 증여세와 상속세는 국세로서 맞죠? 면허 취득 재산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국세. 국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맞네. 상속 증여도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거니까. 자, 11번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보유 단계. 맞죠? 재산세는 지방세. 맞고 무슨 단계?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거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보유세 맞죠? 얘는 지방세, 얘는 국세. 이럴 때 과세 기준 6월 1일로 동일하다. 이게 35에 나왔네. 자, 증여세와 양도세는 처분 단계. 양도세는 맞죠? 근데 얘는 뭐다? 취득 단계의 국세라고 나와야 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은 국세 맞죠? 얘는 처분 단계, 얘는 보유 단계.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에 이게 한번 나왔어. 34회. 근데 문제가 좀 잘못돼서 모두 정답 처리돼가지고 다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무슨 얘기냐면 얘는 국세잖아요. 국세는 납세 의무자별 인세라고 해요. 인세. 사람별 과세야. 사람별 과세.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종합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지. 근데 지방세는 물건별 과세야. 물건별 과세. 알 필요 없어 사실 1차에서. 안 나와. 그때 한번 잘못 내가지고 된통 당해서 함부로 못 내게 돼 있어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국세는 사람별 과세다. 뭐 이 정도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고. 자, 쉬었다가 투자론 이제 봅시다.